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중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코스피 나흘 연속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하락을 딛고 힘을 내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확실하게 지난주에 이런 약간 공포스러운 이 패닉 네. 분위기에서는 완연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뉴욕에서 전해졌던 이 PPI 소식도 생산자 물가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 부합했고 또 그게 미국 시장을 또 큰 폭으로 끌어올렸던 또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하라고 했던 이 부분,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굉장히 옅어진다, 네. 얇아진다. 이 부분이 시장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금 더 이렇게 누르는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휴장을 앞두고 그렇죠. 있는데요. 또 휴장 앞두면 괜히 좀 조마조마해져요. 끝나고 네. 나면 또 다시 약세, 파란불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또 탄탄한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가겠습니다. 오늘 뭐 기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오늘 좀 날은 좀 무덥긴 한데 그래도 요즘 같을 때 시장은 또 따뜻하면 좋죠. 전체적으로 따뜻한 빨간색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해리스 부통령 정도 오늘 하나 소폭 약세를 보이는 거고 대부분 다 색깔의 강도의 차이, 색깔의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다 오늘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전선하고 전력 설비 이쪽이 지금 오늘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반도체 HBM 이쪽이 또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풍력하고 충전 이렇게 해도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체, 2차 전지, 충전 이쪽은 같은 덩어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괜찮고요. OLED 쪽도 굉장히 간만에 사실 요즘에 별로 좋은 어떤 재료는 아닌데 OLED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떨어졌던 데 따른 기술적 조정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화장품 좋고요. 음식료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등 이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약세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선 쪽도 괜찮고 원전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열폭주도 역시 2차 전지나 이 전고체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따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있는 그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큰데 실적도 좀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요. 오늘 웹툰도 좀 사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방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중동의 이 전쟁 리스크 이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유가는 비교적 오르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IEA에서 나온 유가 전망이 조금 하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가지 섹터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전선과 전력 설비 쪽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들어가 보죠. 예, 전력 설비 전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너무 덥죠. 너무 덥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사용량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연일 뭐 최대치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더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AI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 송전망 문제, 이 문제 빨리 좀 확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전력 수요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급 예비율이 8%대 후반까지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 한 3, 4%까지 내려가면 정말 위험한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좀 추가로 더 전력 양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 정부가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고 어쨌든 송배전망 확충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빨리 LNG를 좀
LNG 발전소를 세워야 될 거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배전망 구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과도 기적인 성격이지만 LNG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선과 관련해서 아예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만 전선주는 역시 기업들 실적이 참 좋습니다.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S 일렉트릭 잠시 후에 전선주 할 때 잠깐 또 보겠습니다만 LS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미국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7% 넘게 상승하고 삼화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산일전기는 얼마 전에 상장한 회사죠. 7월 달에 산일전기도 좀 그동안에 좀 부진을 딛고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역시 L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이 전력 설비 특히 이제 고전압 케이블 이런 쪽에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전선주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LS 쪽 실적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상반기 매출이 13%, 영업이익이 118%, 순이익은 무려 1627%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 넘게 늘어났다는 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초고압 케이블하고 랜 케이블 이쪽 수출이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LS 에너지가 이제 CEO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이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이쪽에 대한 수요는 당장 2, 3년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될 것이다. 물론 뭐 15년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30년 근처까지 적어도 4, 5년 이상은 이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송전기, 변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선주도 좀 함께 보죠. KBI 메탈 오늘도 20% 가까이, 대원전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제 사실은 종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전력 설비하고 전선주는 어차피 테마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선과 이 전력 설비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도 조금 내려가서 고평가에 대한 어떤 부담도 조금 줄어들다. 이런 부분들 좀 함께 감안하시면서 이 두 섹터들, 전선과 전력 설비 섹터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고체 쪽을 좀 준비를 해서 전고체 쪽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배터리 이슈,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인천 청라 이 전기차 화재 사건과 이후에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금 다음 달에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합 대책을 내놓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배터리 3사를 불러서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를 좀 더 확보해내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인천 화재 사건도 그렇고 이게 100%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이른바 이제 배터리 불량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언론 기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론이 배터리 문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고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안정성 문제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전고체다.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비싼 가격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오게 되면 그럼 그 비싼 가격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 이 부분을 정부가 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화재 사건들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물론 지금의 LFP나 NCM 배터리보다는 높겠지만 조금 더 그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하는 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레몬, TSI, 대주전자재료, 덕산, 테코피아, 유일 에너테크 이런 회사들 주가가 아주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전고체 관련주들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실제 이들 종목들 가운데서 전고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뭔가 성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을 옥석가리기를 해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시 전체 화면으로 좀 나와서요. 이제 오늘 뭐 워낙에 오르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전 HBM과 반도체 관련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추가한다고 그러면 테슬라 오늘 또 많이 올랐죠. 그 부분 가만히 됐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27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그 효과를 좀 받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이번 관련해서 뭐 이스라엘에 과연 무기를 수출하는 게 있겠느냐 이 부분이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방산주들한테도 이런 좋은 호재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시장 뭐 상당히 좀 가볍게 잘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불안감을 좀 더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 계속 이슈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마음을 놓을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 편안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종목들 2대1 파트너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 흐름 보고 오늘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그 탄력을 가져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금은 월요일을 딛고 우리나라의 양 지수 모두 다 V자 반등을 연일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PPI의 이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 갭상승 출발 이후에 모두 다 양 지수 모두 다 갭상승의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언제부터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V자 반등에서 오히려 더 연초에는 거래소 쪽에 좀 강했다가 자, V자 반등 이후부터는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은 코스닥 쪽에 연일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차트에 고스란히 캔들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저번 주 금은 월요일 지나고 나서의 이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양음 띄고 징검다리 띄고 올라갑니다. 예.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 쪽의 대형주들이 그래도 갭상승에서 음봉 양음량의 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은 거의 775선, 자, 어제의 이 음봉을 딛고 양음양 패턴에 하루만 더 이 V자 이 갭상승이 나게 되면 드디어 거래소보다도 더 일찍 21선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인해 가지고 오늘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관련 업종과 섹터에 중심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파트너는 일단
코스피 거래소 쪽이 강했던 연초와 지금은 확연히 차트상의 모습으로도 조금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볼게요. 네. 반도체 쪽 좋았잖아요. 네. 오늘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자, 반도체 쪽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먼저 이동평균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예. 추세를 줍고 나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6월과 7월 사이부터 빠른 순환 메타마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왕고려를 출발한 트럼프 트레이더의 테마, 그리고 해리스 테마, 그리고 Q10, 코로나19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 관련 항바이러스 제재에 다시 또 꿈틀이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전고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테마가 이 시장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도 테마와 주도주의 이 부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단기성 테마가 지금 즐비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수는 V자 반등이 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드디어 엔비디아의 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반도체가 좀 돌아오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V자 반등에서 제일 가파르게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M 봐야 되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HBM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번에 반등에는 조금 이제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PSK 홀딩스 장중에 14% 급등 이후에 12%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21선을 골드를 낸다는 거에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PSK 홀딩스는 분할 접근을 꼭 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다시 말해서 21선 저항을 받는다는 뜻은 가격 메리트가 아직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21선 돌파하고, 그리고 오늘 한번, 그리고 내일 말고요,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분할 접근을 하되 21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단봉의 양음량에 꼭 진입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다시 이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이 AI 우려가 나와가지고 21선 이탈해서 5일선까지 밀리는 세른봉, 장대 음봉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당장 끊고 나와야 된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단기 트레이디성에 이 관련돼 있는 물량이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양산의 리폴로 장비의 디스컴 장비를 공급 중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HB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자, 유진테크는 화려하게 V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하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1선을 돌파해서 현재 61선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유진테크이고요. 특히나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점핑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라는 표현을 무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는요. 자, 오늘 절반 그리고 금요일 절반, 자, 양은양 패턴 그리고 60일선 돌파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꼭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이 전공정 장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HBM 관련주 PSK 홀딩스입니다. 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할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도 우리 봤거든요. 전공정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21선 돌파 후에 61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1선 돌파하면 아주 강한 또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우영 파트너가 유진테크까지 잘 정리를 해줬고요. 오늘 이제 전고체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요즘 또 분위기가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항바이러스 제재에서 이제 청라의 이 벤츠 좀 네. 안타까운 일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네.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테마가 만들어졌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진 테마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고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체 쪽에 이쪽에 이 그 탭을 누르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한농화성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하여서 이 전고체 테마로 묶여 있고요. 지금도 활발한 기술 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 쪽으로 좀 알 수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밸류로 또 바로바로 이제 이 전환되는 밸류 체인 밸류 관점에서는 아직 부재하다 보니까 좀 이 요번에 2차 전지의 하락 여파에 좀 같이 좀 무너졌는데 자 오늘 이 요즘에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전고체 쪽에 기존에 과거에 화려했었던 한농화성이 어제 급등과 오늘 장중에 좀 급등 나오다가 좀 밀리는데 테마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으면서요. 여러분들 이런 이 지금 전고체 쪽의 분위기가 불게 되면 한농화성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레몬입니다. 자, 레몬은 오늘도 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장중 한 15%대 급등이 좀 났고요. 지금 7%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체 쪽에 이 주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어제 상한가에 오늘 지금 패턴이 양선의 풍차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망치와 조금 가깝죠. 종가 기준에서 바디가 더 커지는 양선의 풍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종가 배팅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가 관리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후장에 오버나잇을 해서 그 다음날 갭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큰 손들의 물량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전고체 쪽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슬금슬금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레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3시 넘어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살아있냐 아니면 영망치 음봉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반대로 영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윗꼬리가 먼 꼬리다 피레침 음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참 말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양봉이 살아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전고체는 좋지만 이 또한 지금 순환매 테마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로 발발한 테마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 파트너가 강조를 한 게 결국에 네.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네, 좋을 맞죠, 것 같고 맞죠. 네. 첫 번째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전해질 네. 핵심 소재 개발 업체이고요. 레몬은 종가 기준의 이 캔들 모양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전고체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정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상세히 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테마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더 기업 분석보다도 오히려 더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헤아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주식 중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기업 분석, 종목 분석, 기업 분석을 너무 심하게 깊게 하다 보면 네. 그 종목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고 너무 좋은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합니다. 익절 자리에서 익절을 못하고 밀리게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상상과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식은 거래입니다. 주식은 매매입니다.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호가창을 우리는 오히려 더 우표처럼 모으고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주식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3가지 포지션으로 하셔야 됩니다. 롱, 그리고 스윙과 데이 매매입니다. 롱 포지션은 당연히 좀 길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볼 수 있는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예. 스윙은 시장의 이 관점, 시장의 이 스윙과 데이는 시장에서 지금 지수의 투심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이 지금 지수가 역배열이나 정배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의 기간과 비중의 포지션을 틀리게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테마라고 짧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은 역배열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순환매 일주일 간격으로 사회적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짧게 좀 작고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보셔야 될 테마는 자, ESS 쪽으로 오늘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SS 쪽 같은 경우는 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또 회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강경한 이 에너지 제한 장치 ESS 쪽의 강경한 모습과 함께 또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전기차 쪽은 역시 좀 관심이 많은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 그 테슬라 쪽에 지금 밸류 체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ESS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무엇보다도 ESS 쪽, 자, 그리고 또 배터리가 좀 연관도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에 관련돼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중 NCS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ESS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EV 쪽의 부품 전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국내 최초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상용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진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밸류보다도 모멘텀 관점에서 지금 연일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ESS 쪽에 관련 종목들을 여러 한 4-5개 종목들이 있는데 같이 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반면에 한중 NCS 같은 경우에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우상향 패턴이라는 것을 자, 이 차트를 통해 길게 보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식을 어렵게 하면 안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기업 내용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그리고 경영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데일리 TV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저게 한 번에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네. 투자자가 딱 필요한 정보만 꼽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스핀은요, 여러분들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특히나 이 상단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 찍혀져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제일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PBR, PER, ROE 그리고 저는 이걸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 회사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보는데 유보율과 부채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객관적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 있지만 지금 현재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영만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과 현재 동일하게 7-8%대의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가 기준에서 종가는 3시부터 매매 들어가는 게 좋겠죠. 3시가 넘어서 지금처럼 7-8%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실린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확인하면 종가 배팅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예. 두 번째는 ESS 쪽에 SK 이터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ESS 쪽,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사실상 제일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해서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나 ESS 쪽의 사업을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쪽 그 기업들이 ESG 경영이 강화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쪽의 ESS 쪽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앞선 기업이고 제일 좀 이 그 진출의 속도와 진출한 포트폴리오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죠. 태양광, 풍력, ESG, 연료 전지까지 포트폴리오가 제일 화려한 쪽이 좀 SK 이터닉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데일리 차트 이데일리 스핀 차트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3,700%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240%밖에 안 되는 초우량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밸류 쪽으로는 전혀 밸류 쪽으로는 전혀 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트 쪽으로나 아니면 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8월 6일 날 이 저점에서 터닝 자리
자리가 나왔고요. 연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현재 수렴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고점을 향해서 현재 이동평균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와야 되는 캔들이 하나 있죠. 이동평균을 수렴하는 단봉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캔들, 확장형 캔들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망치 나오는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은 됩니다. 자, 밑에 20에서는 한 번 더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오히려 더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60에선 돌파를 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K 이터닉스 꼭 관심 종목 쪽에 넣어두시고 확장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 기준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매 스타일이랑 좀 다른 건 아는데 밸류 네. 쪽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럼 네. SK 이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말고 조금 더 봐도 돼요? 길게? 네, 스윙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해리스 쪽도 네. 지금 지지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예. 있고 특히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트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는 한 밸류 체인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그 테슬라의 네. 테슬라 영업이익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번에 이 에너지 저장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기 단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ESS 쪽에 진심이고 제일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넓은 SK 이터닉스가 제일 각광받을 거라 생각 듭니다. 네, SK 이토닉스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에서 이 종목의 유독 눈에 띈다 이런 거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순환매 테마 중에서 네. 오늘은 오히려 더 지금 이 우크라이나 테마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예. 이유가 뭔가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뉴스를 피면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 또 이제 러시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더 지금 이 테러뿐만 아니라 이 폭탄 테러라든지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조만간 휴전 전에 누가 많은 땅 따먹기 빨리 차지하냐를 좀 두고 마지막 각축을 좀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에서는 활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대편에서는 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자,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쪽 재건 테마 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장 종가 기준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쪽이 자, 우크라이나 테마 쪽에 SG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스핀 보니까 우크라 테마로도 잡히고 거래량 상위로도 잡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고 그러면 아스콘의 콘크리트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서울 경기의 아스콘의 이 점유율이 우리나라 1위이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기업과의 발빠르게 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진출해서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들 중에 제일 우크라이나 종목 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지금 현재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비추세 시간입니다. 주식은 하루에 크게 3개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아침이 제일 큽니다. 9시부터 30분까지의 스윙과 단타의 이 큰 물이 움직이고 있고 9시 30분부터 한 40분, 50분까지는 그날의 수급을 따라 가지고 오후장에 종목 발굴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상 큰 손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비추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은 종목 발굴의 관점에 보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더 SG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처럼 장대 양봉,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종가 기준에서 오히려 더 10% 이상 장대 양봉으로 머물러 주면 오히려 더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에 갭상승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고 종가 기준에서 배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테마 종가 기준 가져갔고 그중에서 주도주 SG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SG까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기자들과 함께 시장 얘기들, 좀 기업 얘기들, 또 산업 얘기들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오늘은 정두영 기자와 함께 참 국민주인데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좀 부진하고 기업 주가도 좀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두 회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일단은 우리 조금 옛날 얘기로 가서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라이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수 왜 그렇게 있겠죠. 봐야 돼요? 네,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정상에 있는 둘의 대결은 세간의 이목에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IT 업계의 대표적 라이벌 기업이라고 한다면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힙니다. 네. 네, 국민 플랫폼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양사 모두 각자 주력 서비스 분야를 평정한 뒤에 사업 영역을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순차 확대했는데요. 네. 핵심 서비스의 기능 강화는 물론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4,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등극한 셈인데요. 양사는 이와 함께 그간 쌓은 IT 역량을 바탕으로 B2B 솔루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 서비스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예,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한 사업 범위가 비슷하고 예. 매출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자주 비교 선상에 오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는 직접 경쟁 구도에 있기도 합니다. 이 지점도 두 기업을 라이벌로 부르는 주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건 대외 여건에 대한 영향도 비슷하게 받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나 광고 시장의 호불항 등에 따른 사업적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락과 상승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양사의 주가도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공통점도 있고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주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한쪽은 오너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힘든 상황이고 한쪽은 일단 뭐 그런 오너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덜한데 네. 해외 쪽 사업에 리스크가 또 발생했던 게 그렇죠. 또 좀 다른 부분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올해 상반기가 뭐 주가는 둘째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비교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적 호불항을 좀 겪어왔는데 네. 올해 2분기에는 대외 그 여건과는 별개로 자체 문제 때문에 좀 리스크가 그렇죠.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내부에선 올해 상반기엔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던 시기였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내내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네.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으로 대변되는 사법 리스크로 창업주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은 지난 7월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은 그 이전부터 좀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역시 올해 2분기에 사업 불확실성 증대를 겪은 셈인데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이나 사업 불확실성도 좀 증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총수가 오너가 저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네. 받으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는 그게 검찰에 됐든 경찰에 됐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이 제조업 쪽의 보통 오너들이 그랬었죠. 회사의 오너들이 네. 참 흔하게 봤던 일이긴 한데 이렇게 IT 업체 수장이 저런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아마 IT 업계에서도 처음일 거고 굉장히 맞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인데 일단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최소연 대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고 얘기는 우리는 라인 야후 지분 뭐 매각하거나 이럴 계획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인데 지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격화됐던 그러니까요. 사안이었는데요. 라인 야후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안은 지난 2023년 11월 메신저 앱 라인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예.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 협력사 PC에 심겨져 있던 악성 코드가 클라우드 서버를 타고 라인 시스템에 접근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월마다 108개국에서 약 2억 명이 접속하는 글로벌 앱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앱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만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보안 사고가 국내에선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내에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총무성은 이에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라인 야후에 2번의 행정 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내렸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이 같은 사안에 2차례 행정 지도를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문제는 행정 지도에 단순히 보안 강화를 넘어서서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럼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소프트뱅크 얘기도 뭐 나오고 네,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뺏어가겠다라는 그렇죠. 거냐, 사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법적 얘기도 나오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그 얘기 또 쏙 들어가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 라인 야후의 지배 구조를 좀 보면 어떻게 이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라인 야후의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곳은 A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 기업 야후 재팬이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A 홀딩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홀딩스의 지분은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네이버가 보유한 A 홀딩스 지분 중 단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 측에 넘어간다라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네이버가 잇는 구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는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네이버가 지닌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에 곧장 국내에선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됐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의 그 테이블에 오를 정도로 사안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까지 나서서 완만한 해결을 강조해서인지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분관계 재검토란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예. 이에 현재는 그 네이버의 지분 변동 없이 라인 야후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는 다만 지는 그 올해 2분기에 그 라인 야후 사태의 발이 묶이면서 이 기간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큰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의 에너지가 일단 일정한 총량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쪽에 투여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들도 관심이 네. 다 온통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2분기 실적 지난번에 나온 걸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었죠. 네. 어쨌든 네이버가 뭔가 좀 바닥을 찍고 뭔가 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여지가 마련이 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실제로 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네이버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올해 2분기에 그 사업 부문 대다수가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심지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써내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23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2조 6,105억 원, 영업이익 4,727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8.1%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네.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6.8% 상승하는 성과를 써냈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도 이런 호실적을 기록한 건 광고 매출의 상승과 커머스 부분의 성장 덕분인데요. 광고 부분을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 사업 부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9,7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머스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의 진격 덕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한 7,190억 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해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별개로 국내 사업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카카오는 결국 이제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아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감안하기도 힘들고 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재판이 벌어지면 이게 굉장히 또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거가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 야후 사태가 올해 그 상반기 IT 업계를 좀 지배했던 이슈였다라고 하면 네. 카카오의 SM 엔터 주가 조작 의혹은 현재 IT 업계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아직 진행 보십니다. 중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그 하이브와의 공방 끝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 엔터 주식을 확보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런데 공개 매수에 참여한 물량은 단 4주에 그쳤습니다. SM 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 나흘째부터 12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M 엔터 주식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게 카카오의 개입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또 김범수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범수 창업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법원에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법원이 지난 7월 23일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는 총수 부재란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검찰은 이어 지난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기간은 20일이었는데 그렇죠.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김범수 의장 이제 경영쇄신위원장이죠. 네. 그 영장 발부됐을 때 영장 발부의 이유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도주는 사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증거인멸 우려가 컸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건데 네. 판단을 한 건데 좀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구속 기간이 는다라는 얘기는 조사할 게 많다는 얘기고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혐의 입증에 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네네.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2월에 이제 그 인수전 벌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 7월에 이제 구속됐고 결국은 연초 정도쯤에 뭔가 수사망 이게 좁혀졌다. 맞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대략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그 카카오 사업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이 좀 넓어지던 시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업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스스로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라는 직책은 유지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네. 김범수 창업자가 다시 회사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규제기관의 제재와 검찰의 수사 압박 그리고 문어발 확장 등에 대한 대외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 쇄신을 이끌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경험 복귀 이후에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해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쇄신위원장 등 3가지 직책을 맡을 정도로 그룹 내 역할을 넓혀왔습니다. 네. 올해 2분기엔 김범수 창업자의 활동이 넓어진 만큼 사업 리스크도 함께 고조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한참 좀 사실은 제가 좀 차트로 네. 코로나 때 상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그때 한참 이제 주가가 최고점 찍을 때였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56만 원. 네. 2021년 4월에 56만 원 찍고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은 정말 아주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계실 텐데 카카오에 대한 불신 능력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 리스크까지 발생했고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네이버는 어쨌든 라인야오라는 최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네. 카카오는 최대 악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게 이제는 뭔가 이제 금이 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두 회사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양대 플랫폼 기업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AI가 꼽힙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AI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그 라인야오 사태로 네이버가 좀 사업적 발이 묶였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네이버가 AI에 좀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성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핵심 키워드로 AI를 꼽았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거 그룹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역할을 넓혀오던 시기에 이런 총수부재의 상황에서 AI에 과연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AI가 갖춰져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거의 기술력을 좀 갖춰 있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짧게 예. 여쭤보면 이번에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실적들이 다 대부분의 그 부문들 실적이 다 좋았는데 콘텐츠 쪽만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치지직 그거 새로 이제 론칭한 네. 거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긴 한데 그 상대방은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였던 맞습니다. 수비고 네. 근데 수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 거기는 별풍선이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치즈직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요 한 부분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콘텐츠 쪽은? 그 콘텐츠 분야는 그 말씀하셨던 것들은 치즈직 분야에서는 스푼 콘텐츠 다각화를 노리는 반면 치즈직은 게임 특화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비 아프리카 TV 할 때도 그 게임 쪽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확 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좀 있고 일단 그 지점에서는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글쎄. 예, 근데 네이버 전체 실적 중에서 컨텐츠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그 최근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O를 좀 진행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그게 좀 됐고, 컸구나. 예, 그리고 그 결국엔 웹툰과 웹소설의 주 고객층은 20대와 10대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 수 있다. 네, 구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이 좀 위태로울 수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 맞습니다. 거고. 예,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다 좀 더 괜찮게 볼 수가 있겠다. 네. 좀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좀 마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동네도 올세권이다. 올리브영역 신설. 피트 소공동이 아니라 명동으로. 자, 이거 살다가 올리브영역을 보는 날이 와버렸네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장난으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회수권 들고 다닐 때. 아, 회수권은 버스였구나. 그 전기권 노란색이었나 뭔가 전 사람한테 그거 사던 시절에 지하철 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 그런 장난으로 쳤거든요, 친구랑. 이 역 이름을 내 이름 들어가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자, 올리브영역이 생겨버렸네요. 올리브영역이 성수역에 생긴답니다. 자, 이거 저번에 보일러룸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 공연이 벌어지려고 하다가 압사 사고 당한다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성수동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아니 가면은 못 가겠어요. 아니 성수동 너무 재밌잖아요. 왜 재밌냐면은 저는 그 팝업 스토어가 예를 들어서 뭐 빙그레나 오뚜기나 이런 식품 회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거든요. 신제품을 거기서 시식을 시켜주고 이벤트도 많이 해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가면은 연령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괜히 눈치 보이는 거 있죠. 카페에도 전부 다 10대 후반에서 20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수동을 좋아하지만 꺼려지게 되는데, 네, 어쨌든 언론으로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룸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때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이게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환불을 해줬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성수동이 핫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수동이 이렇게 핫할지 몰랐죠. 성수역을 만들 때 성수동이 이렇게 핫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성수동이 옛날에 지금 막 무슨 시멘트 공장 막 이런 거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공장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공장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털을 그대로 빵집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거 해서 처음에 핫플레이스로 많이 떴거든요. 옛날에 제빵 공장이나 제분 공장을 그 남은 거를 그대로 인테리어를 살려가지고 빵집이나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스타 감성샷 찍으려고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무슨 자동차 공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철물 공장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낙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성수역은 붐비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수역이 출구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뜨다 보니까 온갖 팝업 스토어의 성지잖아요. 모든 기업이 거기 가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입소문 효과를 내는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역이 너무 붐비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출구를 만드는 공사를 한다고 언론에 나왔죠. 지금 이 정도로 성수역이 뜨겁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명병기 유상 판매라고 이 한국교통공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 한국교통공사도 왜 이 짓까지 하느냐. 옛날에 이런 거 얘기 많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지하철역에 어떻게 함부로 기업명을 넣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또 얘기가 바뀌었죠.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60세 이상이냐, 65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그 무임승차 논란.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아닌데 그 제도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너무 낮다 이거죠. 톰 크루즈 형님이 물론 그 배우긴 하지만 파리올림픽 저 위에서 줄 타고 뛰어내리시던데 그분이 예순이시거든요. 톰 크루즈 형님이. 물론 단순히 일반인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톰 크루즈 형님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지하철 무상승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하철이 돈이 없어요. 적자예요, 적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명병기 이걸 공모를 하는데 영명병기가 뭐냐면 아예 그냥 올리브영 역이 생겼네요. 제가 뭐 자극적으로 이거 가지고 자극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기자님들은 더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타이틀. 올리브영 역이 정말 생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성수역이 있죠. 거기에 영명병기라고 옆에 쓰는 거예요. 옆에 쓸 수 있다, 가로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죠. 이런 게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다 돈 때문이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전자입찰 온비드로 입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3년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자, 성수역은 올리브영이 따갔죠. 자,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대상역이 1호선의 종강역하고 2호선의 신림 강남 성수. 야, 이거 2호선 라인이 대박인데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완전 몰리는 곳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강북의 신림가, 강남의 저 강남역. 여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신림역에 여기서 조금 서울에서 그나마 여기 강남보다 싼 데 잡은 다음에 강남역하고 신림역이 2호선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친구 만나고 강북 친구 만나고 여기서 강남 친구 만나고. 요즘엔 성수역이 떴고 5호선이 여의나루 답심역 있었고 7호선 상봉이 있었습니다.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옛날에 있던 그곳이죠. 그다음에 사당역 2, 4호선 환승역이랑 삼각지 466선 환승역, 노원 47호선 환승역 이게 나왔어요.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자, 총 10개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누가 입찰을 가져갔을까요? 자, 이거 나왔던 거죠. 자우림 씨 남편 나왔는데 자우림 씨 남편은 페이닥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기자분들이 엮어서 썼죠. 마치 이게 김영규 씨가 운영하는 치과처럼. 여기 다니는데 페이닥터예요. 봉급 닥터. 이거 상관없고. 어쨌든 하루 플랜트 치과 의원이 11억을 써내가지고 강남역을 따갔습니다. 이제 강남역 가로치고 하루 플랜트 치과원 여기 이게 들어가요. 홍보 효과는 톡톡 하겠죠. 성수역을 CJ 올리브영이 10억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나루역이 유진투자증권. 야, 이거 증권사 딱 여의도 맞게 가져갔어요. 유진투자증권이. 여의나루역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죠. 나머지 역은 유찰돼 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안 써냈어요. 그래서 돈을 써낼 만한 회사들이 됐는데 하루 플랜트 치과 의원은 제마에서 의외로 제마에 써놨고요. 나머지가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딱 맞죠? 성수역은 CJ 올리브영이 가져갈 만한 스타일이고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 가져갈 만한 스타일이고 강남역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성형외과, 안과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다 각각에 맞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열렸으니까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내서 됐다. 자, 이제 이 CJ 올리브영 볼까요? 성수역을 왜 가져갔을까? 도대체. 자, 성수역에 뭐 큰 파워스토어들 많은데 이거 디올 성수 뭐 젊은 여성분들 엄청 요즘에도 계속 가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많이 갔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체험하고 뭐 안에 가서 카페에서 뭐 하는 거 사진 엄청 올리고 디올 성수가 약간 랜드마켓식이 됐어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가 뭔가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그 플랫폼으로 쓰이는 게 성수동의 어떤 요 디올이 대표적인 그 존재가 됐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성수동의 변화가 있죠. 자,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잖아요. 그걸로 처음에 시작했던 고등학생이 만든 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엔젤 기업이에요. 무신사 이거 젊은 사람들 다 무신사에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옷매장이 안 되죠. 다 무신사에서 하는데. 무신사 아니면 지그재그제 사잖아요. 요즘 젊은 10대 청소년들은. 무신사 본사가 성수동으로 갔습니다. 어디서요? 압구정동에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수동으로 한 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올리브영이 꿈꾸고 있는 거. 왜 성수역에 10억을 주고 올리브영 역을 따갔을까? 영명변기를. 괜히 성수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맞는데 여기 성수역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CJ 올리브영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층부터 5층을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건물에 옆에 보면 무신사 스튜디오도 있고요. 성수역도 바로 있고요. 여기 어니언도 있죠. 성수 연방도 있고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 먹거리 있는 곳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디올 성수 아까 여기 있죠. 디올 성수. 네.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있습니다. 그 중앙에 딱 있는데 여기에서 1층부터 5층을 통으로 가져갈 겁니다. 지금 올리브영이. 지금 이게 오피스 건물인데 1층부터 5층을 통으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던 규모의 올리브영 만들 거예요. 지금 1층부터 5층을 완전히 그냥 싹 다 올리브영으로 깔아버리는 거지. 지금 이 건물의 중심을. 아까 봤듯이 디올 성수와 성수역과 어니언과 다 모여있는 딱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성수동을 지금 앞으로 올리브영을 알리는 플랫폼 동네로 아예 삼아버리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그 연장성상에서 성수역 영명변기까지 10억 원 주고 따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자, 이게 올리브영 명동점입니다. 근데 올리브영 명동점은 올리브영이 표준 매장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표준적인 매장. 그다음에 이 글로벌 특화 매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동타운점은 글로벌 특화 매장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곳입니다. 한국인은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기가 방한 외국인의 성지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인스타니 틱톡이니 유튜브니 갔다 와서 나 서울에 올리브영 갔다 왔다 해서 명동타운점을 다 올립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관광 목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600만 명인데 이 기간에 올리브영을 간 외국인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 한국에 왔는데 400만 명이 올리브영을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실 안타까운 다큐멘터리도 나오긴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지금 저 매장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의 안타까운 눈물에 대해서 다른 다큐가 지금 방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모레 퍼시픽 제품도 다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는 샘플을 2-3개를 붙여서 팔아줘요. 근데 가격이 더 싸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 매장에는 그 제품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지는 건데 올리브영이 워낙에 지금 외국인들한테 먹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아모레 퍼시픽 제품도 여기서 파는 게 훨씬 더 잘 팔려버리니 지금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점주들을 다 내몰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한 건데 뭐 아모레 퍼시픽이 챙기겠다고 그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올리브영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대세다 명동타운점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뭐를 운영하냐면은 아예 셔틀버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 이게 광고인데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 딱 배치했네요. 이게 올영 익스프레스라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거를 태워가지고 바로 명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올영 익스프레스로 이거 다 깔려 있잖아요. 그냥 버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매달 여기 안에서 주는 상품이 있어요.
달의 제품을 이 안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 1월 31일까지 일단 6개월 동안 외국인 대상으로 인천공항부터 명동까지 3회를 편도로 운영하는 전용 버스입니다. 명동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가셔야 되고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이렇게 모셔다 줍니다. 왜냐하면 명동 타운점이 워낙에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낙에 지금 올리브영이 아까 전에 뭐 성수동에 1층, 5층짜리 다 쓰고 뭐 그것도 확장하고 명동타운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제품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용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안성센터인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올리브영 글로벌몰, 역직구몰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힐보, 웨이크메이크 이게 자체 브랜드예요. 올리브영도 아까 말했듯이 아모레퍼시픽, 저기 LG생활건강, 뭐 코스메스 거 다 파는데 이제 자체 PB 브랜드를 여기서 키우려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키호테나 이런 데면 돈키호테 PB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더 마진이 많이 남죠. 바이오일보랑 웨이크메이크가 이게 자체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자체 브랜드랑 올리브영 글로벌물 이거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이 부분을 안성센터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수도권 3곳에 흩어져 있던 기능이 있는 통합 허브를 여기 안성센터에다가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성센터를 기점으로 이제 이 앞으로 올리브영이 주력으로 삼는 부분의 물류를 여기서 지금 다 여기서 기점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가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혈관으로 다 뻗어져 나가는 거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올리브영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늘었느냐 봅시다. 자, 올리브영이 지금 계속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좀 연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곧 상장을 할 겁니다. 2019년에 매출액,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2024년 예상치까지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단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점 빼고 10억, 100억, 1000억. 좋네요. 자, 지금 1조, 2024년 예상이 5조죠. 2023년에 3조 8천억인데 이 3조 8천억 원이 2019년 대비하면 2배가량, 딱 2배네요. 그렇죠?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치는 5조가 넘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12%대로 진입을 했고요. 한 자릿수다가 두 자릿수가 됐죠. 이번에 14.5.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판매 관리비가 많이 쓰였을 텐데 지금 그거를 이겨낼 정도로 입소문이 올라가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순이익률도 이제 좀 있으면 10%대에 도달되거든요, 이거. 지금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2019년부터 단 한 해도 역성장한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환상적인 거죠. 덩치가 커지면서 덩치를 키우는데 사실은 마케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영업이익이 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아주 최상의 지금 재무제표고요. CJ 올리브영. 그리고 결국에는 CJ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자회사거든요. 결국에 상장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나왔는데 요즘에 선물로 외국인들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의 기프트 카드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물로 드리려고 휴일을 앞두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 라이브 배럴이라고 써 있죠. 자, 올리브영의 이 연두색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요즘에 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듭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말만 걸면은 너 뭐해? 너 어디가? 하면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 앞에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광고 문구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뒤에 조금만 변경했습니다. 어디가? 올리브영. 뭐해? 올리브영. 너 이름 뭐야? 올리브영.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수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나 그 아파트 화재 사고 관련해서 3가지 오해를 짚어주신다고요? 예. 네. 앤드 이제 1987년 이제 블랙 먼데이 네. 사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주가 그 한 코스닥이 한 12% 빠졌었죠. 이제 거래소는 한 8% 넘게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하고 여러모로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청라 아파트 화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청라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금 총 3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화재가 커진 이유가 전기차 때문이 아니고요. 스프링쿨러 미작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네. 두 번째로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하고 지금 전혀 딴판이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꼬르 배터리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되게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우리가 대책을 이제 세워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짚어주실 스프링쿨러 미작동이 원인이다. 이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이제 스프링쿨러 때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화재가 커진 거는 화재 네. 폐해가 커진 거는 스프링쿨러 미작동 때문이 결정적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이제 그 발화되면 순식간에 막 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피해를 이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겠냐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 한 대와 그 주변에 있는 몇 대만 피해를 보고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지금 여기 나오면은 지금 차량이 한 140대가 불에 탔거든요. 차량이 140대가 불에 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화재 당시에 이제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화재 그 뭐랄까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예, 화재 감지하고 이제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호가 갔는데 그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진 건 없지만 누군가가 이제 임의로 그 스프링쿨러 이제 작동 버튼을 이제 껐다는 거잖아요. 워낙 오작동이 많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 화재 사건을 키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죠? 예. 요 얘기가 이거는 아마 좀 기억 잘 네.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9월 7일에 대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총 7명이 사망자를 낸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전기차 때문에 사고가 생겼냐? 아닙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거는 이제 1톤 내연기관 트럭에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네. 이제 옮겨갔던 거고요. 이게 크게 이렇게 번지게 된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쿨러가 미작동하는 것 때문에 이 화재가 되게 커져서 7명이 사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이런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제때 작동을 해야 이게 이제 화재가 번지는 거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이제 제대로 좀 작동하고 관리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랄까 가져야 될 이제 교훈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엉뚱하게 지금 전기차 이제 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다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제 그 유튜브 쪽에 댓글을 이제 다신 분이 아마 이제 이쪽 관련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올려주셨는데 현실은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시설 관리 직원이 회사 주민 고객 직원에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회사에서 징계받고 회사에서 융통성 없다 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시달려서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이 많아갖고 아마 아파트 쪽에서도 이제 가끔씩 화재 경보가 막 맞아요. 예, 네.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센시티브하게 하기 네. 때문에 그럴 때 꺼야지. 그거를 그냥 두면은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꼬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껐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미리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담당 직원이 안 잡게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하고 주민, 고객, 회사 관계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경제 김재호 기자님 기사를 보면은 주차 중에 불난 건데 무슨 근거로 전기차 오너들 불났다 해서 이게 지금 주차 중에 불난 거니까 이게 뭐 과충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충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90% 이상 충전되어 있는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의 뭔가 기술적인 제조 결함을 충전율로 연관을 짓는 게 이게 이성적 논리 수준이 맞는 거지 일단 궁금했고 그리고 제조사 그 배터리 나올 때 이미 그 뭐라고 하죠? BMS. 노미널 커퍼시티랑 예. 유저블 커퍼시티랑 이미 구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안전마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하는 내놓은 게 이 이제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게 전혀 네. 과학적인 검토 없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오세훈 시장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진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시에서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아파트 출입하게 네. 하겠다. 전기차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고 공영 주차장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80%로 충전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에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완성차 업계나 뭐 배터리 업계에서는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일단 그 화재 나는 원인이 지금 충전 중에 화재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워놨을 때 화재 난 거다. 예. 화재 원인이 과충전 아니고 그다음에 90% 이하가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좀 관계돼 있는 뭐 교수라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90% 밑으로 충전에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내피셜을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충전이 그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근거는 그 전혀 과학적 없다는 근거가 없어요. 말씀이신 거예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리콜 규모에 이거 돈은 그 완성차 업계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리콜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을 80% 제한하면 안 그래도 이제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이제 충전해서 주행 거리가 짧아서 불만인데 80%밖에 충전 못하면 그 80%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고 이게 이제 뭐랄까 화학적인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정책 내는 거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시민 제안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듣거나 뭐 얘기 안 해도? 뭔가 그러니까 예. 이제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궁금해져서요. 알아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 하고 같고요. 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게 네. 지하주차장에 이제 90% 이상 이제 충전된 차는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앞에서 누가 서가지고 그 차 들어올 때마다 전기차 90% 이상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겁니까? 그러게요. 방법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걸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음 네.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하이니켈 NCM 811급 이상 되는 이제 배터리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밝혀졌고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페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사고를 내서 이제 지금 리콜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특정 제품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 전체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NCM 811 배터리 셀이 문제입니다. 그 NCM 811 그러니까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화재 안전성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이 과연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페라시스 81 NCM 811이 화재가 발생함을 통해서 역시 이제 중국 애들의 그 화재 안전성 기술이 부족하구나 하는 게 지금 드러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내용 보시면 이제 이 삼원계 배터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보통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더 가볍고 더 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니켈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재 안정성을 같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니켈 함량을 높인 그 기술이 이제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하이니켈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이 기술은 해외로 반출하는 게 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10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3년 이하의 3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상의 벌금이 하여튼 형이 되게 셉니다. 그렇게 해서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75개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그 75개밖에 없는 국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하이니켈 기술력이 K 배터리 핵심 초격차 기술 중에 하나고 근본 이 중국의 하이니켈 배터리 화재 사고는 중국의 기술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작가님, 제가 그 작가님 자료 미리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EV6 여기 뒤에 넣어주신 거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뭐 순서 상관없이 일단 여쭤보면 이 부분에서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EV6 화재 그건 또 SK온 아니냐? 그러면 이게 중국 배터리라고 싸잡아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배터리에서 불난 건 아니에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뭐 동력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의외로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의 불량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EV6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그림을 보여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충전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커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겠지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건이 이제 2016년에 되게 이제 뜨거웠는데 이때도 보도할 때 갤럭시 노트 7 화재라고 보도했었지 스마트폰 화재라고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억나요? 그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비행기에 이제 휴대가 금지된 거는 갤럭시 노트였지 스마트폰 전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2016년 9월 10일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의 사용 중지를 공고하고 정부가 기내 사용이나 충전이나 수화물로 붙이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갤럭시 노트 7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그 기종에 한해서 한 거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 비행기 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지하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금 멱살잡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 대중들이 사실은 이제 감정이나 뭐 불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좀 이제 휩쓸릴 때 서울시 같은 데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대중들을 안심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90% 이상 충전한 차는 지하 주차장에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그 불안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순시장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전기차 전체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중국 NCM 812 배터리의 문제라고 하면은 해당 배터리 장착 차량을 전면 리콜을 하든지 판매 금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막 도매금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를 대내 만회 이런 거 갖고 주민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싸우게 만들고 지금 이제 전기차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죠?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박 작가님 개인 의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렇게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를 또 이거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어서 또 봐주시겠어요? 네, 다음 세 번째로. 네.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피해 규모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11건, 2021년에 24건, 2022년에 44건, 2023년 이게 아마 대충 상반기일 겁니다. 6월 말 기준에서 이제 42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화재가 지금 이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근데 이 전기차 화재가 다 배터리 문제는 아니에요. 발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예. 가장 큰 건은 이제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할 때
충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하시는 그게 불이 붙어갖고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EV6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로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상, 뭐 쭉 부주의, 교통사고 뭐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 제품 결함인 경우는 0.8%. 그러니까 지금 121건이니까 딱 한 건이에요. 그 한 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이제 GM 볼트 배터리 리콜했던 거 있잖아요. 그 1조 5천억 정도 물어주고 네. 했던 거. 딱 그 한 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번에 발화된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결함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주차돼 있다가 갑자기 지가 불나는 거는 배터리 문제 말고는 사실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벤츠가 화재 사건 난 거는 중국 배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EV6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걸 보면은 자세히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이게 CCTV에서 찍힌 거예요. 예.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요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 벤츠 EQ350 차량이 연기가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저게 충전 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차 상태에서 연기가 갑자기 네. 연기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 그게 네. 명확한 게 이게 폭발합니다. 네. 팡 터지잖아요. 네. 이게 왜 터지냐 하면 요 밑에 설명이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폭발한 것이 각형 배터리 화재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NCM811 배터리는 이제 파우치 형태와는 다른 각형 배터리인데 이 사각 형태의 금속 캔으로 감싼 각형 배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화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이 있지만 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열과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는 이제 이 연기가 나다가 캔이 폭발해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각형 배터리의 이제 불량일 때 발생하는 그 화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터졌고, 터졌을 때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으면 주위에 몇 대만 사실은 피해가 좀 피해가 줄었을 가고 텐데. 170대가 화재가 나서 다 불타갖고 이제 주민 4,300명이 다 대피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 네. 다음 예. 이거에 비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EV6인데 보시면 불 색깔이 빨간색이죠. 네. 그 다음에 저 아래쪽이잖아요. 아. 자동차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 모습 자체도 조금 달라요. 달랐군요. 예. 배터리 사진상으로는요. 그렇죠. 저기 배터리에서 불 나 있으면 차가 지금 타고 있었을 거거든요. 전선에서 불 타고 있는 거라고요, 저게.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정밀 감식을 통해서 밝혀지긴 네. 하겠지만 네. 저걸 갖고 배터리 문제다 해서 이제 지금 특히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국 배터리나 한국 배터리나 불타는 건 마찬가지다 해서 도매금으로 막 몰고 가면서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네. 예.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원래 이게 이제 전기차만 지금 불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원래 불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도 불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화재 건수를 보시면은 내연기관차도 그냥 서 있다가 막 그렇습니다. 불나기도 해요? 예, 불나기도 하고 합니다. 즉 그냥 서 있다. 내연기관차는 그냥 서 있다가 불나는 경우, 그냥 서 있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공회전 하다가 아까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공회전 중에 불난 거거든요. 예. 2019년 자료인데 이제 포르쉐가 7대, 18대 뭐 쭉 있는데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만 1,431대가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GM이 213대 쭉 났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현대차가 많이 팔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사실은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이제 네. 과학적인데, 보시듯이 2.59건부터 해서 뭐 쭉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화재 발생하는 건수가 1만 대당 대략 한 1.7건 정도가 되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대략 한 1.3건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하주차장 화재 건수가 매년 한 70건 정도 매년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 화재 났을 때 지금처럼 다 대피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스프링쿨러가 결국 문제였다는 게 여기도 다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민감하시게 생각하고 되게 겁내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비행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비행기 타실 때 떨어져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비행기는 되게 안전해요, 자동차보다. 여기도 나오지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면은 0.0000225%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따르면은 비행기 사고 발생률은 12만 분의 1이고 사망 확률은 1,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극히 희박합니다. 자동차가 훨씬 많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사고 나서 내가 죽을까 봐 걱정 안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이거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사고 날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때리거든요. 이게 이제 1993년 7월 26일 날 목포공항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사망 68명, 생존자 42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93년이면 벌써 30년도 전 일인데, 근데 그 이후에는 비행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때 기억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탈 때는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레인맨이라는 옛날에 1988년에 영화가 있는데 아카데미상 받은 여기에 이제 그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비행기 공포 갖고 있는 이제 그래서 탐 크루즈하고 이제 비행기 못 타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뭐 이런 에피소드 다루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고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음 장 한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경제 김재우 기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듯이 차량 화재가 전기차 포비아까지 이르게 한 정부에서 아까 오세훈 시장 제가 이제 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포비아가 발생하지 않게 진정시켜야 할 의무가 정부한테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포비아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도 내놓는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더. 한 장 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전기차 가지 말자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찬찬히 좀 짚어볼 수 있었고 이 허와 실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투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시점의 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실 게 있다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 투자 받고도 1년 안에 현금 고갈 오픈 AI에 무슨 일이 해서 이제 AI 거품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챗 GPT로 가장 좀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한 50억 달러 지금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 펀딩을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 현금이 12개월 내 현금 고갈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추가적인 펀딩이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이제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이 잘 팔리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면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먼데이 잠깐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모로 보면은 이제 그 블랙 먼데이 사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가 이제 당일 하루에 22.6%가 폭락을 해서 이걸 블랙 먼데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원인이 나오는데 폭락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원인을 막 찾아봤어요. 원인이 딱히 없었어요. 요번에 폭락한 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지난 월요일에 막 폭락했었는데 폭락하고 나서 보니까 원인은 딱히 없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폭락하기 전에 이때에 이 한 해에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40%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별로 안 올랐지만 세계 증시는 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 그래서 소수의 종목들이 많이 오른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에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크게 폭락을 이끈 주범이 이제 기계 매매, 알고리즘 매매인데 이때 당시에는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 빠질 때는 이제 ETF라든지 알고리즘 매매 같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상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싶고요. 이 1987년도를 이제 정통으로 맞으신 분이 바로 피터 린치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피터 린치가 이제 블랙 먼데이를 회상한 얘기입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고 1000포인트 가량의 폭락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찾아왔고 하루 22%가 했다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이 피터 린치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었고요. 다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을 산 융자 투자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다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1987년 대폭락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였다. 그다음에 1987년 블랙먼데이를 통해서 항상 일정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반적인 고평가, 그다음에 이제 신용 쓴 사람들은 망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날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지금 현재는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황이 아니고 기업을 봐야 된다. 네 번째로 이제 한 달 반 이후부터 이때는 상승이 시작돼서 이듬해 8월 달에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주도주가 바뀌더라. 아까도 여기 나오지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네. 바뀐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단기 그래프고, 예, 폭락해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반등하고 난 다음에 재차 빠지고 뭐 이거를 이제 한 달 반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기업에 초점을 맞춰갖고 좋은 주식 갖고 계시면 될 거고, 단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좀 이게 조정의 기간을 거쳐갖고 매물 좀 소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날아가고 그러면서 주주도가 변경되는 상황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4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공통점을 가진 두 업종이 있었습니다. 소비재 그리고 수출주, 특히 이제 미국 쪽 수출 좋았다라는 거 그것도 있었고, 또 주가가 그래서 급등을 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가졌던 업종인데, 요즘에 주가는 영 서로 좀 공통점이 아니라 좀 상이점, 다른 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식음료 업종, 음식료 업종하고 화장품 업종 두 업종인데, 두 업종의 현재 모습을 좀 오늘 비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지난주 이후에 식음료 업종과 음식료 업종의 식음료 업종과 화장품 업종의 주가 반등 수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식음료 업종, 음식료 업종 보면은요, 이게 이제 5일 날 급락을 했던 날이죠. 그 다음에 반등이 사실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이게 이제 차트를 쭉 늘려놓은 거라 약간 그렇게 V자 느낌이 좀 덜 나긴 하는데, V자처럼 이게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음식료 업종은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화장품 업종도 한번 업종 지수 볼까요? 예, 같은 날입니다. 8월 5일 날. 더 많이 사실은 떨어졌고, 반등하는 것도 그 다음 날 8월 6일 날 바로 반등을 했는데 8월 7일 날 또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둔화되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아까 앞서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거는 그 절반도 채 못 올라온, 회복을 못한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만 보더라도 음식료와 화장품이 좀 반등이 좀 상당히 수준이 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해당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몇 가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업종 주가를 보면 8월 2일부터 13일 한참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담배 파는 KTNG가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KTNG는 실적이 나왔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영향을 미쳤고 CU 편의점을 갖고 있는 BGF 리테일, 오리온, 사주, 오양 전체적으로 다 2% 중후반에 순위를 기록했는데 별거 아닌 거 여기다 비교하니까 별거 아니어도 보이긴 하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화장품 업종도 주요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1% 하락한 반면에 화장품들 주요 주가들 보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것도 추리긴 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22%, 코스맥스 23%, 아모레퍼시픽 34%.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미 전해드렸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얘기죠. 그렇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 어제 하루만 근 15% 가까이 떨어진 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주들은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어제 그 글로벌 유통업체죠. 이 실리콘2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4%가 훨씬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좀 무겁다, 가라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업종의 대표주 한 종목씩 보면서 조금 더 2분기 실적을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실적을 좀 보면은요, 상반기 매출이 14.4조 그랬고 영업이익률이 이거 영업이익률 기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5.8%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500억대, 거의 7,600억을 기록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나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매출은 매출은 14.4조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1%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의 의미는 수출을 해서 남기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쪽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수출량이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의 이 해외 영업 전략이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가고 있고 이 K푸드 이런 어떤 흐름이 미국에서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게 이제 CJ제일제당의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반면에 화장품의 대표주 하나 볼까요? ODM 대표주인 코스맥스입니다. 매출이 5,500억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5%나 늘어났고요. 상반기 전체는 1, 2분기 합쳐서 매출이 처음으로 글로벌 ODM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1.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그 코스맥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10억이 넘는 11억의 그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뭐 11억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별로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앞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매출도 조금 늘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새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그냥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줄면서 주가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직격탄을 맞고 있다. 따지고 보면은 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오차가 너무 크면 사실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한번 좀 보면은요. 지난 6월 27일 날 19만 7,800원, 20만 원 가까이 가면서 고점을 찍고 난 뒤에 6주 사이에 40%가 넘게 떨어졌고 그중에 한 25% 절반 가까이가 어제 하루 14. 거의 9%니까 15%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하루 그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 2주째 34%가 폭락을 했고 개인들이 이제 대규모 2천억 넘게 저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여전히 좀 좋지 않고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은 아직도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 또 투자자들한테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마침 최근에 ETF 상품으로 화장품과 음식료품 ETF 상품을 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 하나로 K-뷰티, 그다음 하나로 K-푸드인데 K-뷰티 쪽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K-푸드 쪽은 3.6%. 역시 기준치는 코스피 마이너스 2.1%니까 확실히 ETF 상품 역시 푸드도 좋고 뷰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보면 관건은 역시 수출입니다. 상반기 때 주가 급등했던 이유,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결국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수출이 계속해서 좋아지느냐, 특히 시장이 가장 큰 북미와 유럽 지역의 수출이 계속 좋아지느냐가 이 화장품주나 음식료주나 하반기의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요소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감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유럽은 이미 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보다는 생활 소비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지만 그런 차원에서 약간 두 업종 간의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강도는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북미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 북미 수출이 마이너스 5%가 2분기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화장품주 또 음식료도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오늘은 미국 쪽 이 PPI의 반응을 좀 했던 증시였고 그 그렇죠. 분위기를 오늘 국내 장까지 가져온 건데요. 오늘 간밤에 또 이제 미국 CPI 발표됩니다. 그 예.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내일 하루 멈췄다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